최진영 단편소설 제목 홈 스위트 홈입니다. 2023년 제46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품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생애 마지막 문턱에 선 한 인간이 타인이나 병원에 의존하는 대신 온전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을 눈부시게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만나기 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작가는 시간이 그저 흘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기억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영원히 공존한다는 철학적인 시선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는 아픈 사람에게 끊임없이 원인을 묻고 책임을 전가하며 낫기 위해 끝없이 싸우라고만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병과 싸워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인지 우리에게 고요히 되묻습니다. 부서지고 낡은 폐가를 정성껏 고쳐나가는 지난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허물어지는 육체를 안고서도 마음의 존엄만은 스스로 세우겠다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일상의 아주 작고 평범한 풍경들이 유한한 생명 앞에서 얼마나 찬란한 천국으로 빛날 수 있는지 삶의 진짜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속 최초의 집에는 우물이 있었다. 평소에는 나무 판자로 우물위를 덮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판자를 열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다. 마당은 흙바닥, 지붕은 검은 기와, 대문은 없었고 외양간인지 창고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별채를 사이에 두고 마당과 골목을 구분했다. 환하고 건조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는 계절에도 우물의 돌덩이에는 초록색 이끼가 피어 있었다. 그리고 노란 민들레, 맷돌과 흙바닥 틈새에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뿌리를 내렸던 별 같은 꽃. 비가 그친 어느 날에는 툇마루에 청개구리가 나타났다. 당시 두어 살이던 내 손바닥보다 작고 깨끗해 보이던 연두색 생명체. 나는 손을 뻗었고 청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어 사라져버렸다. 나는 울었다. 왜 울었을까? 그때 내가 운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나조차 잊어서 영영 모를 일이 되었다. 요즘 그런 일들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분명 일어났으나 아무도 모르는 일들. 기억하는 유일한 존재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무수한 순간들. 그런 것들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것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을 수만은 없고, 폭우에 빗방울 하나, 폭설에 눈송이 하나, 해변에 모래알 하나, 그 하나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만 나는 청개구리를 기억한다. 이유를 망각한 나의 울음을 기억한다. 아주 많은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중에도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왜 남아있는지 나조차 알 수 없는 기억들. 나의 선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를 선택하여 남아있는 것만 같다. 청개구리가 나를 선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집을 떠났다. 그 집에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지붕과 벽을 허물고 벽돌집을 지었다. 우물을 메우고 마당에 잔디를 깔고 대문을 만들었다. 옛집은 완전히 사라졌다. 몇 년 전 엄마와 함께 그 집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만큼 낡은 벽돌집을 가리키며 나는 기와집과 우물에 대한 기억을 불쑥 말했고 엄마는 놀라서 대답했다. 그래, 우물을 중앙에 둔 기역자 형태의 집이 여기 있었어. 하지만 내가 그걸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나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기억은 기억. 말이 안 되는 기억이 적지 않은 데다
이제 나는 시간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므로 말이 안 되는 일도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다.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육체의 눈과는 차원이 다른 정신의 눈이 있어 미래를 보고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인생이 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듯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현재에서 미래로만 흐른다는 생각을 버렸다. 시간은 인간의 언어, 측정 도구, 약속, 인간이 발명하고 이름 붙인 것. 그러므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처럼 시간은 발산한다. 과거는 사라지고 현재는 여기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언가가 폭발하여 사방으로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채로 공존한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뿐. 미래는 어딘가에 있다. 쉽사리 볼 수 없는 머나먼 곳에. 나는 종종 과거와 미래를 헷갈리는 것만 같다. 과거의 일이라고 기억하는 상황을 현재의 그대로 겪을 때가 있으며 미래의 일을 짐작하여 이야기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는 대꾸를 듣는 경험돼. 인류가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혼란에 빠질까? 누군가는 아주 찰나일지라도 평생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자유를 실감할지도 모른다. 출생과 죽음, 성장과 노화, 발생과 소멸을 시간이란 개념 바깥에서 이해하고 싶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 바뀌어 달라지는 것. 시간을 배제하고 변화를 말할 수 있을까? 죽음 다음이 있다면 어쩌면 시간에서 해방된 무엇이 아닐까? 기억 속에는 이런 집도 있다. 작은 방 하나. 창문이 있다. 불투명한 유리창. 창틀은 갈색. 한쪽 벽을 채운 자개장. 민트색의 낡은 나무문. 청동색의 동그란 손잡이. 방문을 열면 욕실 겸 주방이 나온다. 벽도 바닥도 잿빛 시멘트. 모퉁이의 작은 싱크대. 양철문의 오른쪽에 수도꼭지가 있고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거나 머리를 감기에 알맞은 개수대가 있다. 수채구멍은 플라스틱 채반으로 막아두었다. 양철문 위쪽에는 불투명하고 올록볼록한 유리창이 달려있다. 유리창 너머는 환하다. 문을 열면 빛이 파도처럼 넘쳐올 듯 밝다. 나는 그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다.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집을 기억한다. 물에 젖은 시멘트 냄새와 빛바랜 벽지의 거칠한 촉감을 안다. 꿈인가 꿈에서 보았나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는 놀라며 대답했다. 엄마가 신혼일 때 그런 집에서 잠시 산 적이 있다고. 그러므로 내가 그 집을 기억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 즈음 엄마는 나에 관하여 말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했다. 때로 나는 그 말을 이해했고 어느 때는 상처받았으나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나의 최선이라고 소용없는 사과를 건넸다. 또 다른 때는 지쳐서 대꾸했다. 그만해, 엄마.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는 내가 결정해. 내 삶이고 내 죽음이야. 일하기 편한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챙기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서 있었다. 뭐야? 비번 알려줬잖아.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는 건 경우가 아니지. 남의 집? 너도 앞으로 우리 집 올 때 초인종 눌러. 초인종 달았어? 물어보면서 생각했다. 백자가 없어서 초인종을 달았나? 누군가가 대문 앞을 서성이는 기척이 있으면 백자는 꼭 서너 번씩 짖었다. 그 소리에 엄마는 재미삼아 사람 말을 붙이곤 했다. 오지 마. 저리 꺼져. 반가워. 누구야? 어서 오게.
백자는 엄마와 15년 가까이 살았고 서너 달을 앓다가 죽었다. 백자가 죽고 몇 주가 지난 뒤에야 엄마는 나에게 백자가 떠났다고 어렵게 소식을 알렸다. 엄마는 백자를 무명으로 감싸서 마당의 감나무 근처에 깊이 묻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죽음 이후에 남을 나의 시체를 생각했다. 사람들은 시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여기며 장례를 치르겠지. 시체는 정말 나일까? 내가 나의 시체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백자는 흙이 될까? 그 자리에 무언가가 피어날 수도 있을까? 당신의 땅에 백자를 묻은 엄마의 마음을 나는 이해했다. 그러니 엄마 또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해하면서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나 또한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고, 발코니에서 소형 예초기를 꺼내오는 나를 보고 엄마가 물었다. 그걸 돈 주고 샀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예초기를 뺏어들려고 했다. 아니, 엄마는 저거 들어줘. 식탁에 올려둔 가방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간식으로 먹을 사과와 떡, 보리차를 넣어둔 가방이었다. 엄마는 내 손에서 예초기를 뺏어들고 먼저 집을 나섰다. 공동 현관을 나서며 엄마의 자동차를 찾아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는 주차장 끄트머리의 소형 트럭으로 다가가 짐칸에 예초기를 실었다. 짐칸에는 낫, 호미, 삽, 옥외용 쓰레받기 같은 장비와 함께 다른 예초기가 이미 실려 있었다. 내가 산 것보다 훨씬 크고 성능이 좋아 보였다. 트럭에 올라타며 엄마에게 물었다. 웬 트럭? 잠깐 빌렸어. 예초기도? 인부를 부르면 좀 좋아. 시동을 걸며 엄마는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힘든 일은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기지. 근데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땡볕에 풀 뽑는 게 보통 힘든 줄 알아? 일단 해보고 주말에 어진이랑 마저 하기로 했어. 돈이 없어 그러는 거면 내가 준다니까. 엄마는 좋겠다. 돈 많아서. 내가 무슨 돈이 많아. 뭔 일만 있으면 돈 준다니까 하는 말이지. 준다는 돈을 좀 받아서 쓰면 안 돼? 아, 엄마는 노후 생각 안 해? 엄마는 입을 다물고 일정한 속도로 트럭을 몰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듣다가 나는 동생 부부의 안부를 물었다. 엄마의 형제자매들과 성당 사람들의 안부도 생각나는 대로 물었다. 누구는 신장이 좋지 않아 입원했고, 누구는 요즘 손주를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고, 누구는 누구랑 사이가 틀어져서 엄청 속을 태운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차는 멈춰 있었다. 차창 밖으로 눈에 익은 풍경이 보였다. 엄마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나와 가장 닮은 사람. 내가 나이 들면 저런 얼굴이겠지. 미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엄마가 눈을 떴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는 나를 보며 과거를 생각할까? 괜찮겠어? 엄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에서 내려 기지개를 켜며 폐가를 바라봤다. 내 키만큼 웃자란 채 마당을 가득 메운 잡초 때문에 집의 외관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와 목장갑과 장화를 착용한 뒤 엄마와 힘을 합쳐 짐칸의 예초기를 바닥으로 내렸다. 엄마는 낫을 들고 마당에 가장자리 풀부터 능숙하게 베어냈다. 엄마에게 다가가 바꾸자고 했다. 뭘 바꿔? 나 저거 다룰 줄 몰라. 예초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 줄도 모르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야? 엄마한테 배우려고 했지. 어차피 여기서 살면 예초기 계속 쓸 테니까. 엄마 표정이 조금 환해졌다. 엄마는 낫으로 안전하게 풀 베는 방법부터 가르쳐 줬다.
엄마는 나를 영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이렇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나보다 먼저 무언가를 말이 되게 할 것이다. 엄마가 알려준 대로 낫지를 반복하는데 엄마가 나를 불렀다. 예초기를 가리키며 이리 와서 보고 배우라고 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실제로 거주한 집은 대략 17집. 거주한 적은 없으나 기억하는 집까지 더하면 20집. 17집 중 8집은 미성년이었던 때 부모와 살던 집. 성인이 되어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은 9집. 20살 때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1년을 살았다. 2명이 함께 사용하는 방이었지만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내 이름으로 빌린 공간이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고 자주 이사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창문 없는 고시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서울에서 김포로, 김포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평택으로. 거주지의 환경과 임대료는 매번 달랐으나 방의 구조나 형태는 비슷했다. 10평 남짓한 하나의 방. 싱크대를 머리맡이나 발밑에 두고 냉장고 소리를 듣다가 잠들던 날들. 30대 중반에 어진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간소하다고 생각했던 각자의 짐을 하나의 집으로 모으니 집은 더 좁아졌고 우린 가진 것을 계속 버려야 했다. 창밖으로는 다른 집의 창이 바투 보여서 늘 커튼을 치고 살았다. 이웃의 웃음과 울음, 다툼과 화해, 사랑과 비극이 어렴풋이 들렸다. 나도 모르게 숨소리를 죽이고 이웃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깨달은 어느 날은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아 수치스러웠다. 어진과 나의 생활도 그렇게 노출되었겠지. 이후 보지 않더라도 텔레비전을 켜두는 습관이 생겼다. 텔레비전 속 요란한 수다나 웃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클래식이나 종교 방송으로 채널을 바꿨다. 동거 생활 3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이는 위태로워졌다. 야근과 회식으로 애사심을 강요하는 조직 분위기와 강압적이고 말 많은 상사 때문에 어진은 단단히 지쳐버렸고 지쳐서 짜증이 늘어가는 어진에게 나도 지쳐갔다. 신경질적인 다툼과 개운치 않은 화해를 반복하던 끝에 결론을 내렸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별이 아닌 변화라고. 우리는 서로를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도시를 버리기로 했다. 직장을 옮기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를 둘러싼 분위기 자체를 새롭게 바꿔야 했다. 서로 가진 돈을 합쳐 충청남도 보령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앞뒤 창으로 계절마다 색이 달라지는 뒷동산과 멀리, 아주 멀리 구름처럼 희뿌연 해수면이 보이는 집이었다. 어진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는 틀림없이 쉴 수 있는 일을 구했다. 이전보다 수입은 줄었으나 생활에는 여유가 생겼다. 나는 일러스트 작업을 계속했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만 서울에 다녀오고 집에서 작업하는 일상은 변함없었으나 밤낮 가리지 않던 작업 시간을 정오에서 저녁 6시까지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피로, 교통체증, 소음, 수면 부족, 무기력감, 느닷없이 솟구치는 분노와 인간에 대한 환멸에서 우리는 조금씩 어긋나듯 비껴갔다. 환기가 수월한 집에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자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줄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저녁에 무엇을 만들어 먹을까로 바뀌었다. 함께 만든 음식을 하얀 그릇에 담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먹다가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면
물이 정말 달았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물이 제일 맛있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실없이 웃곤 했다. 그 집에서 40대가 되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어진과 상의할 수 있다고, 곤란하고 힘든 일도 함께 겪을 수 있다고 믿었다. 사고가 나면 수습하고, 싸우면 화해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잃어버리면 같이 찾고, 상대가 악몽에 갇혀 있을 때는 작은 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 서로를 천천히 구원하는 일상. 나에게 미래란 내일이었다.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는 기도와 같은 기대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점잖은 옷차림에 난초 화분을 껴안고 엄마가 찾아왔다. 화분을 건네며 엄마는 말했다. 적당히 관심을 주면 꽃이 필 거다. 엄마는 풍광이 좋은 한식당을 예약해 두었다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조용하고 환한 룸에 앉아 후식까지 다 먹은 다음 엄마는 테이블 건너편에 협상가처럼 제안했다. 결혼식이 정번거롭고 무의미하다면 혼인신고라도 하라고. 그건 결혼식처럼 돈이 들지도 복잡하지도 않고 서류 한 장만 내면 끝이라고.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으나 바로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았다. 어진은 혼인신고를 미룬 것을 울면서 후회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후회하지도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미루면서 병이 다 나으면 하자고 어진을 설득했다. 수술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어진과 엄마는 나보다 더욱 확신했다. 엄마의 지인 중에는 암에 걸린 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몇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결과에만 집중했다. 병을 극복했다는 경험담에만 귀를 기울였다. 당시 우리에게 완치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실패였다. 죽음은 비극이었다. 그때는 그랬다. 수술과 항암치료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 그리고 다시 2차 재발. 재발 확률이 높은 병이란 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도 어진도 나도 불길한 징조를 막으려는 사람들처럼 높은 확률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았다. 의사는 3차 재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죽음이라는 검은 구멍이 한 발 앞에 있는 것 같았다. 한 발 뒤에도 한 발 옆에도. 죽음은 두려웠다. 고통에 짓눌릴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고통을 대가로 몇 주 혹은 몇 달을 사들이는 것만 같았다.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고통인지 죽음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거듭되는 치료와 재발을 겪으며 강함을 다 써버렸다.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내가 좀 더 낮은 확률에 속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했다. 회복, 차도, 건강에 대한 염원, 기적을 바라는 기도,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 바깥에 있고 싶었다. 건강이란 뭘까? 건강하다는 어떤 상태일까? 건강과 죽음은 큰 연관이 없다. 건강해도 죽을 수 있고 건강하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 10대 때는 두통과 변비를, 20대 때는 두통과 위통과 생리통과 변비를, 30대 때는 위통과 생리통과 어깨의 만성적 결림과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불면을 자주 겪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렸고 언제나 피곤했다. 가스레인지 불과 전기장판을 제대로 껐는지, 욕실의 수도꼭지는 잠갔는지, 현관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집을 나설 때마다 불안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혹시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을 했을까봐 걱정이 많은 편이었다. 일할 때도 불안과 강박이 심해 같은 것을 수차례 확인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의 성과나 실력을 스스로 불신했고 매사 죄책감이 컸다. 만성적 통증과 적당한 피로, 자잘한 스트레스와 타고난 성격이랄 수 있는 예민함. 그러니까 나는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다. 말기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라고. 생활 방식, 식습관, 성격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즐겨 마시던 와인이 문제였나? 유산소 운동을 했어야 했나? 인스턴트 음식 때문인가? 잡곡밥을 먹었어야 했나? 남들처럼 영양제를 챙겨 먹었어야 했나? 일을 줄였어야 했나? 걱정 많은 성격이 문제였나? 병에 걸린 이유를 찾기 위해 생각을 거듭할수록 터무니없었다. 커피와 술을 마셔도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걱정 많은 성격을 고치려다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병을 겪으며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세상에는 건강 관련 정보가 넘치도록 많다는 것을. 당장 사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식품과 보조제, 항암작용과 면역력, 증진과 노화 예방에 좋다는 각종 제품을 팔려는 콘텐츠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책을 지울 수가 없었다. 몸을 고치려는 치료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이려는 계획이 아닐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힐 만큼 지친 상태로 병원 로비를 지나갈 때였다. 느닷없이 날아온 누군가의 말이 나를 후려쳤다. 아직 젊은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그런 병에 걸리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중년 남녀 4명이 테이크아웃 잔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웬만한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금방 고칠 수 있다던데. 100세 시대란 말이 괜히 있나. 건강검진만 제때 받아도 아플 일이 없지.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자기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그 지경까지 안 갔을 텐데. 딱하다는 듯 혀를 차면서 그들끼리 주고받던 말. 아픈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내가 아픈 건 모두 내 탓이라는 그 말들. 그들은 어쩐지 뿌듯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자신은 절대 아프지도 병들지도 않을 거라고. 나는 지쳐 있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 힘도 없을 만큼 고통에 파묻혀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 아픈 사람들 천지인 이곳에서 제발 말 조심하라고 발을 구르며 경고하고 싶었지만 사지가 고통에 묶여 꼼짝할 수도 없었다. 그때 나는 잠시 지옥에 서 있었다. 인간들의 지옥. 그들의 말은 나의 자책과 다르지 않았다. 내 잘못을 찾는 방법으로 무엇을 얻고 싶었던 거지. 아프다는 이유로 잘못 산 사람이 될 순 없었다.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기계의 알림 또는 경고음 같았다. 그 멜로디의 가사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배운 기억도 없이 저절로 외우고 있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집은 아직 없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살아있다는 뜻이다. 죽음을 죽음 자체로 두기 위해 오래 바라볼수록 두려움보다 슬픔이 커졌다. 두려움은 막연했으나 슬픔은 구체적이었다. 거기 나의 희망이 있었다. 슬픔을 위해서 움직일 힘이라면 아직 남아 있었다.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 3차 재발한다면 화학적 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어진에게 말했다. 어진은 재발할 일 없을 거라고 대답했다. 재발 확률은 70%. 내가 30%에 속할 수도 있다는 희망에는 70%만큼의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재발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럼 또 치료하면 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제 항암은 하지 않을 거야.
그건 의사가 결정할 일이야. 새로운 약도 많이 나오고 있다잖아. 의사는 선택지를 주는 거야. 결정은 내 몫이고, 내성 생기면 다른 약 쓰면 되니까 포기하지 말자. 물론이야,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선택하고 싶었다. 나의 미래를, 나의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닌 살아있다는 감각에 충실하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치료는 그런 것이었다. 내가 말한 적이 있나? 나는 어진에게 살아본 적은 없으나 기억하는 집에 대해, 기억한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집에 대해 말했다. 그러고 노트를 펼쳐 주택 평면도와 입체도를 그렸다. 이 집도 그중 하나야. 그림은 단순했다. 기역자 형태의 단층 주택. 본체는 기차의 객실처럼 침실, 거실, 주방이 나란히 이어진다. 침실과 거실 앞에 툇마루가 있고 주방 앞에는 대돌이 있다. 주방의 오른편 동쪽 방향에 별채가 있다. 본체와 별채 사이 라일락 나무. 마당의 서쪽에는 텃밭이 있다. 담을 대신하는 사철나무와 낮은 대문. 거실 앞에 툇마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비 오는 날 여기에 앉아 부추전을 만들어 먹었어. 텃밭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다. 이 텃밭에서 부추를 가위로 잘라와서. 어진이 물었다. 언제? 나는 대답했다. 미래의 어느 여름날. 주방 앞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여기에 하얀 꽃이 피어날 거야. 구절초나 마거리트 같은. 내가 씨앗을 뿌린 기억은 없지만. 어진이 대답했다. 그런 꽃은 저절로 피어나기도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저절로 피어도 좋겠다. 어진이 물었다. 지붕은 무슨 색이야? 하늘색. 텃밭에는 뭘 키워? 초록색과 빨간색들. 대문은 노란색. 좋다. 부추전 말고 또 뭐가 있어? 뭔가를 먹은 기억. 콩국수. 채 썬 오이랑 토마토 얹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김치볶음밥. 계란지단 얹어서.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어. 그 순간 내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미래와 희망을 느꼈다. 그럼 나는? 어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나와 같이 여기서 살지. 이 집은 어디에 있어? 완치하리라는 희망보다 훨씬 단단한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이제 우리가 찾아낼 거야. 풀을 다 베어내고 뿌리까지 뽑아 정리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마를 보고 많이 배웠다. 읍사무소에 미리 연락해서 연결해둔 수도로 마당에 물을 뿌려 먼지를 잠재웠다. 훤히 드러난 폐가 앞에서 엄마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양한 새소리가 들렸다. 무성한 나뭇잎이 바람에 휩쓸리는 소리도. 엄마가 먼저 폐가로 들어섰다. 무너져가는 집을 살펴보며 엄마의 표정은 점점 심란해졌다. 나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설명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침실로 만들 거야. 이 벽을 이만큼 터서 넓은 창을 낼 거야. 여기까지가 거실이고 저기는 주방으로 쓸 거야. 주방에서 설거지나 요리를 하면서 뒷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란 창을 낼 거야. 석가래는 최대한 살려달라고 할 거야. 바닥이 무너질까 겁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걸으며 곳곳을 살펴보던 엄마가 불쑥 물었다. 너 키가 몇이지? 엄마랑 비슷하잖아. 160 정도? 그럼 넌 언제 138이었나? 엄마가 바라보는 문틀에는 먼저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볼펜에 촉처럼 뾰족한 도구로 새겨놓은 아래서부터 시작한 키재기 흔적. 숫자는 95에서 시작해 138에서 끝났다. 모르지. 나는 작은 편이었으니까 중학생 때일 수도 있어.
내가 작은 편이었어? 늘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럼 언제 제일 많이 컸나? 눈에 띄게 자란 적은 없어. 조금씩 야금야금 자랐을걸. 문틀에 새겨진 숫자 125에서 138까지를 엄지와 검지로 가늠하며 엄마가 중얼거렸다. 누군지 몰라도 한 번에 많이도 컸네. 훌쩍 크려면 아팠을 텐데. 갑자기 크면 아픈가? 너도 자다가 깨서 팔다리 아프다고 울고 그랬어. 그런 기억은 없다. 중학생 때 어울려 놀았던 친구들, 고민들, 즐거웠던 일도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대신 도시락 반찬의 맛은 기억한다. 그때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야 했다. 점심시간이면 서너 명이 둘러앉아 책상에 도시락을 두고 서로의 반찬을 나눠 먹었다. 친구 중 한 명의 동그란 반찬통과 그 안에 들어있던 케첩을 머금은 꼬마 돈가스 맛이 아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건 당시 엄마가 만들어주던 후추향이 강하고 넓적한 돈가스와 매우 다른 맛이었다. 친구의 반찬이므로 나는 그것을 딱 한 개만 먹을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점심시간에 친구가 반찬통을 열기 직전이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나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나와라, 꼬마 돈가스. 꼬마 돈가스는 가끔 나왔다. 그래서 주문 외우는 버릇을 버릴 수 없었다. 이런 기억은 오직 나만 아는 것. 나만 기억하다가 나와 함께 사라지는 것. 집 뒤쪽의 작은 창문 하나는 깨지지 않은 채였다. 먼지 덮개가 앉은 유리에 야광별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었다. 부착용이 아닌 판박이 스티커였다. 문틀에 뒤통수를 대고 키를 쟀던 아이가 붙였을까? 그 전이나 뒤에 살던 다른 아이가 붙였을까? 누구든 이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어른이 되었겠지. 기억하고 있을까? 야광별 스티커를 붙이던 순간의 마음을, 잠들기 전 야광별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을, 말끔하게 정리한 마당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트럭에 타면서 엄마는 말했다. 집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귀신 나올까 무섭다고. 나는 물었다. 엄마는 귀신을 겪어봤어? 엄마는 살면서 들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할머니가 전쟁 중에 봤다는 아픈 귀신들, 어릴 적 이웃집에서 버렸던 구판, 동네의 빈집에서 새어나오던 노랫소리, 바람도 불지 않던 밤 갑자기 넘어져 깨져버린 화분.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면 그들은 그저 나타나거나 노래하거나 화분을 깨뜨릴 뿐. 그저 그뿐. 나도 귀신을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다. 엄마는 영혼을 믿어? 엄마는 으스대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다. 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거 주말에 하는 취미 활동 같은 거 아니었어? 엄마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내가 요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웃음을 거두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엄마는 영혼을 믿어?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구부정한 자세로 한동안 정면만 바라보던 엄마가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그건 사람이 믿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핸들을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리며 덧붙였다. 어쨌든 나는 반가워서 말을 걸 거야. 내 영혼이 나타나면 너무 반가워서. 돌이켜보면 엄마는 그때 처음 받아들인 것 같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말로 밀어내던 높은 확률의 미래를. 그럴 일은 없어, 엄마. 그러나 나는 엄마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두고 싶진 않았다. 나는 영혼만 남기고 갈 생각 없거든. 내 몸이 죽으면 내 영혼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나쁜 년. 엄마가 말했다. 이럴 때 보면 넌 진짜 지독하게 나쁜 년이야.
폐가를 고쳐서 살겠다는 내 계획을 들었을 때도 엄마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아픈 사람일수록 생활이 편리하고 큰 병원이 가까이 있는 도시에 살아야 한다고, 병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째서 시골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기어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냐고, 불길하다고,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매매 가능한 폐가나 주택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엄마의 지인들은 다시 지인들에게 부탁했다. 같이 폐가를 보러 다니면서도 엄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했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아. 집에서 죽고 싶어. 왜 죽을 생각부터 해?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하다가 죽고 싶진 않단 말이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거야. 내가 할 일은 건강을 되찾는 거야. 건강을 어디 맡겨둔 것처럼 말하지 마. 아픈 사람이 어떻게든 나을 생각을 해야지. 아픈 사람이란 말 좀 그만해, 엄마. 나는 나을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행복해질 수는 있어. 우리는 차 안에서 자주 다퉜다. 다투지 않을 때는 하나만 한 말이지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을 나눴다. 산을 보면 산이 참 높다고, 바다를 보면 바다가 참 넓다고, 꽃을 보면 꽃이 참 곱다는 말들. 그리고 어느 날엔 이런 이야기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쓸 거야.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두라는 뜻이야. 내 몸에 어떤 튜브도 넣지 말고 나를 살리겠다고 나의 가슴을 짓누르지도 말란 뜻이야. 엄마, 잘 기억해. 나는 꼭 작별 인사를 남길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한숨을 쉬면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야. 비명을 지르면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야. 간신히 내뱉는 그 어떤 단어든 사랑한다는 뜻일 거야. 듣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사랑을 여기 두고 떠날 거야. 같은 말을 어진에게도 했다. 사랑을 두고 갈 수 있어서 나는 정말 자유로울 거야. 사랑은 때로 무거웠어. 그건 나를 지치게 했지. 사랑은 나를 치사하게 만들고 하찮게 만들고 세상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어. 하지만 대부분 날들에 나를 살아있게 했어. 살고 싶게 했지. 어진아, 잘 기억해. 나는 이곳에 그 마음을 두고 가볍게 떠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찾던 집은 야산을 등진 작은 마을의 끄트머리에 방치되어 있었다. 1934년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기록된 집이었다. 마을에 들어설 때부터 느낌이 좋았다. 마을 초입에 오래된 떡갈나무와 그 너머로 펼쳐진 밭, 모퉁이를 돌면 나타나는 초등학교와 마을의 삼거리에 있는 작은 슈퍼도 낯설지 않았다. 문과 창은 파괴되었으며 벽과 지붕은 사갔으나 집을 받치는 기둥만큼은 튼튼해 보였다. 본체와 창고가 기역자 형태로 있어 내가 그린 평면도처럼 개조할 여지도 있었다. 마을 초입에서 50분 정도 걸으면 서쪽 바다에 닿을 수 있었다. 보령에서 멀지 않아 어진이 새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좋았다. 벽과 지붕을 철거하기 전 키재기 흔적이 남아있는 문틀과 야광별 스티커가 붙어있는 유리창은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고 업체에 당부했다. 그런 흔적은 나에게 나와라 꼬마 돈가스와 비슷했다. 내게 남은 기억, 나와 함께 사라질 기억. 나는 육체고 이름이며 누군가의 무엇이다. 그러나 그보다 깊은 영역에서 나란 존재는 나만이 알고 있는 기억의 합에 더욱 가까웠다.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이란 기억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떠났고 집은 버려졌어도 거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런 것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싶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붕과 벽에 부식된 곳을 조심스럽게 허물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렸다. 창을 낼 곳을 뚫고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고 전기선 작업을 마친 다음 벽에 석고를 발랐다. 바닥을 모두 걷어내고 보일러 배관을 깔고 시멘트로 덮었다. 엄마는 매일 현장에 나갔다. 사람들을 도와 자재를 나르고 폐기물을 치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엄마는 나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엄마는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단열재를 신경 써야 해. 휠체어를 탈 수도 있으니 기둥이나 문턱을 없애고 슬라이딩 도어로 바꾸는 건 어떨까 싶어. 벽을 따라 지지대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늙어서 쓰기에도 좋을 거야. 미끄러운 타일은 안 돼. 창문을 리모컨으로 작동하게 할 수는 없을까? 더는 나를 아픈 사람이라 칭하지 않으면서도 엄마는 내가 더 아플 경우를 대비하려 했다. 더 나아지지 않으리란 나의 생각은 더 나빠지진 않으리란 생각으로 변하고 있었다. 공사를 도우며 집안 곳곳에서 여러 물건을 주었다. 플라스틱 헤어핀 뽑기 기계에서 뽑았을 듯한 통통 튀는 고무공, 다른 지우개, 몽당 연필, 발목에 앵두자수가 있는 양말 한 짝, 노란 슬리퍼 한 짝, 스누피가 그려진 볼펜, 빨간색 레고블록, 유리구슬, 티스푼, 손뜨개 인형, 열쇠고리, 베이지색 단추. 그런 것을 발견하면 흙을 털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어 작은 바구니에 모아두었다. 누군가 그것을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실례지만 혹시 이곳에서 손잡이에 꽃 모양 장식이 있는 티스푼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늘색 고무공을 찾지 못했습니까? 오래전 이곳에 살 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열쇠고리인데요. 제가 지금에야 그것을 찾는 이유는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멀리까지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상상하면 행복했다. 그들이 찾는 것을 기적처럼 꺼내어 건네주는 상상은 천국 같았다. 또한 나의 천국은 다음과 같은 것. 여름날 땀 흘린 뒤 시원한 찬물 샤워. 겨울날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 바라보는 밤하늘. 잠에서 깨었을 때 당신과 맞잡은 손. 마주보는 눈동자. 같은 곳을 향하는 미소. 다정한 침묵. 책 속의 고독. 비 오는 날 빗소리. 눈 오는 날의 적막. 안개 짙은 날의 음악. 햇살. 노을. 바람. 산책. 앞서 걷는 당신의 뒷모습. 물이 참 달다고 말하는 당신. 실없이 웃는 당신. 나의 천국은 이곳에 있고 그 또한 내가 두고 갈 것. 공사는 무사히 끝났다. 이삿짐을 옮길 일만 남은 집을 바라보며 엄마가 말했다. 자잘한 건 매일매일 고치면서 살아야 해. 이런 집에 살면 손볼 구석이 계속 생기니까. 텃밭도 그래. 매일 풀을 뽑고 흙을 다지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그런 사소한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 엄마는 여전히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죽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니까. 미래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나는 이제 미래를 기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눈앞에 내가 기억하는 미래가 나타났으므로 어느 여름날에는 툇마루에 청개구리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고 청개구리는 사라지고 나는 이유를 모른 채 울어버릴지도. 나는 다시 아플 수 있다. 어쩌면 나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탄생과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 누구나 겪는다는 결과만으로 그 과정까지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이제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폭우에 빗방울 하나, 폭설에 눈송이 하나, 해변에 모래알 하나. 그 하나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물론 신은 그런 것에 관심 없겠지만 작품 해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안식처라고 부릅니다. 지친 몸을 뉘고 내일을 준비하는 공간이자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진영 작가의 소설 홈 스위트 홈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섭니다. 그곳은 흩어진 기억이 모이는 저수지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시간의 통로이며 끝내 사랑을 확인하는 치열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3번의 암제발이라는 가혹한 선고 앞에서 병원의 차가운 침대 대신 시골에 다스러져가는 폐가를 선택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폭이나 도피처럼 보일지도 모를 그 선택은 실은 자기 삶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주인공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최초의 집에는 우물이 있었고 그 곁에는 초록색 이끼와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툇마루에 나타난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 주인공은 그 작고 연두색인 생명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청개구리는 폴짝 뛰어가 버렸고 어린 주인공은 이유 모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가는 이 짧은 회상을 통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오는 손님과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기억한다고 믿지만 실은 기억이 우리를 선택하여 남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통찰은 이 소설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의식입니다. 주인공이 수많은 집을 거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청개구리와 낡은 집의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 기억 속에 자신의 본질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인이 된 주인공은 서울의 좁은 방들을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방의 크기는 달라졌지만 그곳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연인 어진과 함께한 동거 생활 역시 타인의 소음과 시선에 노출된 위태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도시의 삶은 그들을 지치게 했고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도시를 떠나 충남 보령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저녁이 있는 삶, 서로를 바라보며 물맛이 달다고 말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행복은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 앞에 무력하게 흔들립니다. 암 진단과 수술, 그리고 이어진 재발. 주인공은 완치라는 희망을 품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픈 사람에게조차 가혹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병에 걸렸다는 타인의 무심한 비난, 건강을 잃은 것이 마치 죄인양 취급받는 시선 속에서 주인공은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건강과 죽음은 인과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만 이유를 찾으려 듭니다. 그 폭력적인 시선 앞에서 주인공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살기 위해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에 충실하고 싶다는 것을요. 그래서 주인공은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의탁할 폐가를 찾아 나섭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이 소설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뭉클한 대목입니다. 어머니에게 딸의 선택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픈 딸이 병원 근처 편한 곳이 아닌 귀신이 나올 법한 흉가를 고쳐 살겠다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화를 내면서도 결국 딸을 위해 팔을 걷어붙입니다. 땡볕 아래서 낫을 들고 풀을 베고 트럭을 빌려와 예초기를 실어 나르는 어머니의 행동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머니는 딸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집을 함께 고치며 딸이 떠난 뒤에도 남을 딸의 흔적을 매만집니다. 키재기 흔적이 남은 문틀을 보며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단열재와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챙기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식을 향한 숭고한 헌신을 목격합니다.
작가는 시간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직선이 아니라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생각.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공존하며 미래 또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믿음은 주인공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주인공이 폐가를 고치며 상상하는 미래의 풍경, 즉 툇마루에서 부추전을 먹고 하얀 꽃이 피어나는 마당을 바라보는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미래를 기억해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주인공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인간의 잣대를 벗어나면 죽음 또한 삶의 일부이자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폐가를 수리하며 발견한 낡은 물건들, 구슬이나 단추 따위를 씻어 모으는 주인공의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묻어있는 그 사소한 물건들을 보물처럼 여기는 마음은 곧 자신의 살 또한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소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집을 고치는 과정은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다가올 이별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주인공은 그 집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소박한 천국을 미리 맛봅니다. 빗소리를 듣고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삶의 정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남들과는 다른 깊은 통찰력으로 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고쳐진 집이라는 자신만의 이상적인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엄마는 엄격한 관리자형처럼 보입니다. 딸의 계획을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 만큼 논리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죠. 하지만 입으로는 투덜거려도 누구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행동파입니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전형적인 츤데레 스타일의 사랑법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최진영의 스위트 홈 스위트였습니다. 오늘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